백성들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제왕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가르침으로써 그들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당대의 지도자, 통치자, 제왕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감님은 말년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젊은 세대들, 자기를 따르는 젊은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여생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가르친 내용이 뭔가? 그것은 그가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서 유지하고 통치자와 민이 서로 이반하지 않고 화합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유교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공자 담론, 유교가 가르친 많은 가치들을 우리의 삶 속에 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삼강오륜이니 뭐니 하는 이런 것 다 거기 들어가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공자의 가르침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인자입니다. 인자, 의질 인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오를 의자. 그래서 그는 인과 의를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심심하실 때 맹자편을 보세요. 맹자가 남긴 저술인데 이 맹자도 자기 스승처럼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제왕들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맹자가 찾아가면 제왕들이 맨 먼저 묻는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여보, 당신이 백성들이 잘 살 길을 안다고 하는데 좀 가르쳐 주시오. 우리에게 가장 이득이 될, 가장 많은 이득을 줄 길이 무엇이오? 하고 전부 이득만 구합니다. 이득만. 나라에 이득될 거, 통치자들에게 이로울 거, 이것만 묻습니다. 여러분 질문. 정치 권력을 맡은 사람들, 통치자들이 지금 현대의 통치자들이 2000년 전 그때의 통치자들과 다른 질문을 할까요?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할까요? 아니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아까 공자이든 맹자이든 간에 그들이 2000년 이상의 그 옛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기억해 줘야 한다고 말했는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공자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의질인자, 이 의질인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제가 오늘 숙제를 드릴 테니까 집에 가시면 이런저런 자료 뒤적거려서 공자가 가르치려고 했던 이 인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오를 의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가장 쉽게는 우리가 의질인 오를이 이러니까 의질고 오름인데 여기 상당히 또 우리가 이해하기 따라서는 깊은 뜻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깊어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중요한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당대는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도 가장 요긴하고 훌륭한 지혜를 그리고 화살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옛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종교의 성격자들은 인문학적 사유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은 밤에 잠들기 전에 자기에게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돈 좀 번 사람들은 또 어느 날 밤에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좀 돈 좀 벌었다. 주머니가 좀 두둑하다.
이걸로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잘 살 것인가? 아니면 이 돈으로 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봐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자동차 한 대 있다가 2대 사고 2대도 모자란다 싶으면 3대 사고 냉장고도 방광에 넣고 이렇게 해서 돈 가진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펑펑 쓰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터인데 사람들은 어째서 내가 번 돈을 나 혼자만 쓸 것인가 이 한 몸, 이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쓸 것인가 아니면 다른 데도 다른 좋은 일에도 쓸 것인가 어디에서 내 돈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의미가 없고 남을 위해서 쓸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쓸 때에도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의미가 의미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은 늘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부자들이 있을 때는 잘 관찰해 보세요. 늘 불만스럽습니다. 얼굴이 찡그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걸려 있거나 불안해합니다. 행복한 얼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연구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물질적으로 부유한데 왜 저렇게 늘 찡그린 얼굴로 불안한 얼굴로 저러고 다니는 것일까? 왜 행복해 보이지 않을까? 이것도 요즘 여러분 행복학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유행이 되어 있는데 행복학의 발견 내용 중에 가장 흥미로운 거 여러분 아세요? 지난 100년, 더 짧게 잡으면 한 50년 사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 특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 아프리카 이런 데 빼고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의 개인들의 부와 나라의 부가 그 이전 시대에 비하면 몇 배 불어났습니다.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부의 총량은 늘었는데 행복은 그에 비례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복의 역설 또는 물질적인 수단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할 때 우리가 도달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요즘 행복학의 경제학자들의 연구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놓은 결론, 우리 다 아는 결론입니다. 돈은 때때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행복의 필수적인 조건이 될 때도 있다. 실제 그렇죠? 만약에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사람의 경우에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만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여러분 화나죠? 이 방송에 써도 되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험한 말을 자주 씁니다. 귀사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상도에 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고 스님이 말하면 또 누가 말하면 귀사대기를 한 방 치고 싶죠. 특히 지금의 젊은이들 88만 원도 안 됩니다. 68만 원 세대들이 들으면 참 기분 나쁘니. 우리 세대도 그랬습니다. 우리 세대는 너무도 가난해서 요새 여러분 우리가 웬만하면 다 우산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접게 우산. 옛날 젊은 대학생들 데이트를 하고 비가 오면 쓸 우산이 없었습니다. 종이 우산 아니면 비닐 우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학생들이 소망이 뭐였냐? 소망 중에 하나가 우산 하나 갖는 거. 그 우산은 일본에서 수입해야 물자가 모자라 수입해야 돼. 오늘날 우산 때문에 불행한 사람, 내가 우산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지금 누구나 다 물질적으로 그래도 아무리 그러나 못 산다 해도 물질적으로 그러나 절대 빈곤의 선에 휘둘릴 그게 붙들려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물론 지금도 빈곤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옛날 종교의 선각자들, 철학자들 또 인류의 스승들이 물질을 통해서 물질 수단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인문학이 아닙니까?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뭔가 자기를 향해서 질문을 던질 때 그게 무슨 질문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인문학의 질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옆집에 저 친구 저거 돈 좀 벌었다고 좀 그들막거리는데 저거 인간 같지 않네. 주머니에 돈은 많을지 몰라도 내가 보기로는 저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할 때 그건 인문학의 질문이 아닌가요? 인문학적인 지적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이 인간인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 인간인가 사람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인문학적인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이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때 어려워지는가? 잘 나가는 사람들, 인생 항로가 순탄한 사람들 가끔 말이죠. 잘 나가기 때문에 사람으로 지켜야 할 도리나 인간의 가치 이런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문학적 질문이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처음엔 대단히 시시해 보이죠. 어느 때인데, 지금이 어느 때인데 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따위 질문을 한가하게 던지고 있을까. 이렇게 간단히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이 삶의 어떤 순간에 위기를 만나거나 커다란 가치의 동요를 겪거나 어떤 파탄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새삼스럽게 던지게 되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인문학적 질문입니다. 예전에 한 10년 됐는데 영국 은행의 유명한 그 펀드 매니저, 이 자금 관리하는 유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하도 솜씨 좋은 잘 나가는 그 자금 운영자였기 때문에 그 은행이 그 한 200년 전통을 가진 큰 은행이었는데 이 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맡겨놨습니다. 자금을 몽땅 주어서 이 친구가 자금 관리를 하도록. 이 친구는 신명이 나서 자기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 은행을 자기 딴에는 위한답시고 투자를 여기저기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행 2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은행이 여러분 어찌 된지 아세요? 작년에 월가의 리만 브라더스니 뭐니 하는 그 은행이나 융자 금융회사들이 무너졌듯이 12년 전에도 영국의 그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문 닫아버렸습니다. 한 젊은이의 잘못, 실수로.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평소에는 같이 일하는 동료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 한 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부 인사 한 번. 인간적인, 너 자네 요새 어떻게 지내지? 아픈 데는 없니? 아이들은 잘 크고 있니? 이런 인사말을 한 번도 건넨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 던지기엔 너무도 바쁘거든. 너무도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몰락하고 은행이 내일 아침이면 완전히 꽈당 자빠지게 되어 있는 바로 그 전날 저녁에 밤에 그는 수첩을 뒤적거려서 친구들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아무개.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소식 두절된 그런 친구들, 그리고 거기다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아무개, 여보게, 요즘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나? 친구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런 질문을 할 녀석이 아닌데 갑자기 착 가라앉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리고 인간미 담긴 그런 어조로 안부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식이 미쳤나? 미쳤죠. 그죠? 다음날 아침 친구들은 왜 그 친구가 어젯밤에 그런 전화를 걸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젊은 펀드 매니저가 위기의 순간에, 인생 파탄의 순간에 너무 뒤늦게 던진 그 인간적인 인사, 질문, 이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에게 안부 묻고 그들의 건강과 가족에 대해서 뭔가를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표시해 준 이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인문학적인 배려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요새 어떻게 지내니? 너? 전화할 때 여러분들은 바로 인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 좀 만날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나 할까?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점심 먹으러 만나서 그냥 부동산 어디에 투자하자 뭐 이야기만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만나서 친구들끼리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인간으로 가까워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서로 자기 집안 얘기하고 문제를 서로 꺼내놓고 상의하고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이것이 인문학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리만 브라더스 얘기 나오는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을 때 그 잘 나가던 그 사람도 월급이 말이죠. 보통 평직원의 월급이 1년에 100만 불, 200만 불 했습니다. 1년에. 이렇게 잘 나가던 친구들이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소속해 있는 이 거대한 금융회사가 자빠지리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럼 그동안 뭐 했는가? 열심히 이게 돈 버는 길이다라고 생각되어 있는 방법으로 금융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과당 넘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퍼뜩 들어서 우리가 그동안 뭐 했지? 반성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돌린 메모를 보면 기막힌 질문이 있습니다. 야, 아무개야, 우리가 그동안 영혼을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 영혼 팔아먹었죠. 그러나 영혼을 팔아먹었다라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들은 돈이라는 것에 매몰되어서, 성공이라는 것에 쫓겨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삶에 이끌려서 인간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나중에야 우리 영혼이 어디 갔지? 영혼은 어디 갔겠어요? 그동안 팔아먹었죠, 그죠? 그런 질문. 바로 이런 질문을, 뒤늦게나마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그것이 바로 인문학의 질문입니다. 문화예술과 인문학의 통섭. 처음에 저는 이 타이틀을 잘못 이해하고 문화예술 한 덩치가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의 통섭, 이게 또 다른 덩치인 줄 알았습니다. 이 인문학 통섭 얘기를 요새 많이 하거든요. 인문학 통섭이라는 게, 이 통섭도 어렵게 들리는 얘기인데 저것도 사실은 하나도 어려운 것이 개념이 아닌데도 학비리들이 저렇게 자꾸 쓰니까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하나의, 예를 들면 문학을 한다면 문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도 공부하고 또 역사하는 사람은 사회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예술도 하고 이렇게 인문학의 여러 갈래 또는 인문학과 과학의 여러 갈래들이 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서로 방문하고 저쪽에서 알게 된 거, 발견한 거, 진리를 나도 좀 끌어다가 내가 연구하는 것에 참조하고, 요새 혼용의 시대 그러잖아요. 퓨전의 시대. 일종의 학문적인 퓨전을 통습이라고 합니다. 저걸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망하는 수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우리말에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짬뽕이네 이럴 때 그 짬뽕으로 끝나는 수가 있지만 잘 되면 내 학문에만 내가 경주마처럼 한 길로 내달리지 않고 옆에 다른 학문 분야들은 무슨 연구를 하고 있고 무엇을 알게 됐을까, 이런 것을 참조하는 사이에 그 참조하는 부분이, 참조한 것이 나의 연구를, 나의 생각을 깊게 하고 넓혀주는 수가 많고 더더구나 새로운 길을 열게 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통섭이라는 것이 요즘 한참 얘기가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문화예술과 인문학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를 할 수 있겠는가, 그 제목이 그게 맞습니까 또?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제목은 길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미 여러분 결론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술과 인문학은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따로 떼고 팔다리 따로 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인문학과 예술은 어느 쪽이 머리냐, 어느 쪽이 몸통이냐에 관계없이 이것은 늘 붙어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카드가 나오기 시작. 카드도 뭐 이게 이상한 카드들만 좀 모아놨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저런 카드를 모아봤는데 수수께끼를 했습니다. 수수께끼라고 우리말로만 써놓으면 심심할까봐 영어로도 에니그마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수께끼. 상징의 탄생. 이것도 좀 어렵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상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럼 상징이 뭐냐? 이것도 또 어렵게 들리는데 상징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들이 다 상징입니다. 상징에 대한 뭐 간편한 설명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 이 상징들이 뭔지 다 알죠? 저게 뭐냐? 왜 절반은 빨갛고 밑에는 시퍼렇지? 대한민국 국민 저 그렇게 묻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저게 뭔지. 동양 사람들 다 압니다. 서양 사람들도 저것이 동양에서 만들어진 중요한 어떤 의미의 체계이다. 뭔가 어떤 철학을, 사상을, 가치를 담고 있는 어떤 표시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상징인데요? 음양 상징이죠, 그죠? 비둘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둘기가 어째서 지금 이게 날아다니는 대학로 공원에 있는 비둘기인데 비둘기가 상징으로 사용되면 무슨 뜻입니까? 평화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 상징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사물이나 기호나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뜻을 전달하게 할 때, 다른 의미를 가지게 할 때 그것이 곧 상징이 됩니다. 그러면 비둘기는 야 쟤는 비둘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한 뭐 1학년, 2학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는 사람들 초등학교 2학년만 되면 비둘기, 평화라는 의미가 늘 따라다닙니다. 그럼 비둘기를 보면 평화 생각하고 그럼 비둘기는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이상의 어떤 것, 비둘기 아닌 거 이러면 평화가 곧 비둘기는 아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됩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이 상징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국인의 상징 질서를 너무도 친숙하게 겪으면서 지내니까 잘 알고 또 이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계의 상징 질서를 웬만큼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고대의 것, 오래된 것을 만나면 우리 어리둥절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무슨 상징 질서일까요?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해집니다. 요거는 요새 좀 친해졌습니다. 고구려의 상징이죠. 그죠? 세발 까마귀. 그런데 저게 고구려의 상징이다라는 건 아는데 고구려인들에게 저 세발 까마귀가 의미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대목을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진 지 오래된 현대에 사용되지 않은 상징들. 그러나 이것은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승에서 기록으로, 책으로, 역사로, 문화사로, 예술사로 이런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이제 5분 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예술이 처음으로 탄생한 것은 언제인가? 여러분 아마 이보다 더 오래됐을 텐데 그냥 자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15,000년 전에서 약 3만 년 전, 그 기간을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구석기 시대에 사람들이 끔끔한 동굴에 들어가서 벽화를 그렸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미술의 탄생이고 예술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쉬는 시간. 질문이 왜 그림을 그렸을까 그들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은 고대 예술이건 현대 예술이건 간에 그 예술 행위를 풀어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한 인문학의 여러 작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좀 어려워 보이는 경우가 거기서부터 발생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인문학이 뭘 하고 예술과의 관계가 뭐다. 이런 거 이제 강의도 듣고 책도 읽으시고 이러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질문, 왜 그들은 그림을 그렸을까? 여러분 유럽 여행을 하면서 구석기 동굴을 구경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라스코 벽화, 쇼베 벽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냥 한번 둘러보고 눈으로만 구경하고 나올 것인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질문을 담고 오는 거. 그것이 또 우리가 인문학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왜 이 사람들 그림을 그렸을까? 이 질문은 말이죠. 오늘날 아직도 학문적으로, 다시 말하면 학자들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얼핏 보면 여기 사냥도가 있습니다. 활로 노루를 사슴을 겨냥하고 이 사냥도입니다. 사냥을 하는 그림. 여긴 뭐 무슨 뿔에 받쳐서 쓰러진 남자가 보입니다. 이건 또 무슨 당시 이제 들소 일종이죠. 이런 걸 보는 사이에 어쩌면 이것은 고대 구석기 사람들이 사냥 대상이 되었던 동물들을 이 벽에다가 그렸겠구나.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 올빼미는 동굴 벽화에 정확하게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올빼미도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 갖다 잡아놨습니다. 올빼미도 그려져 있고 뱀도 그려져 있고 이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있는 동물만이 거기 집합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모르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올빼미를 잡아먹었는지. 그러나 다른 먹거리가 있으면 사람이 손대지 않을 것이 확실해 보이는 이상한 동물들도 그 벽에 집합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복잡해집니다. 왜? 무슨 이유로 이런 동물들을 구석기 사람들은 벽에다 그렸을까? 아까 여러분들은 현대의 상징 질서를 아는 우리들로서는 숟가락이 뭐고 태극기가 뭐고 이거 보면 금방 압니다. 그런데 옛날로 올라갈수록 고대 예술이나 고대 상징물들을 만나면 그만 꽉 막혀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학문이 뭘 하는가? 여기 막힌 지점을 뚫어주기 위해서 학문합니다. 이거는 이런 상징이 언제 나왔고 의미는 뭐야 이렇게 하는데 의미를 사람들이 보아서 금방 이것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아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은 상징 속에 살고 있고 그 상징의 의미를 알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상징 문법이라고도 말합니다. 상징 문법을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지는지 그 문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대로 올라가면 이런 그림들이 어떤 질서와 어떤 문법으로 여기 모여져 있는지 그 상징 문법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잃어버릴 때.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마치 외계인이 지상에 왔을 때 밤 하늘의 그 허공에 떠 있는 십자가를 보고 이해하지 못할 것이 틀림없듯이 그들도 이 지상의 상징 문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구석기 유럽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여성 형상입니다. 이 형상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신체의 어떤 부위를 유난히 강조한 토우들, 피규린들입니다. 가슴이 큽니다. 배도 크고 이쪽은 보면 엉덩이도 크고 여기 또 앞으로도 불러갑니다. 여기 여러분 구석기 시대의 인간은 많이 먹어서 먹을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뚱뚱해졌던 시대인가? 그럴까요? 아닙니다. 구석기도 그랬고 신석기도 그랬고 뚱뚱한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고대입니다. 구석기 신석기입니다.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비만한 사람, 뚱보가 없었던 시대에 어째서 이런 뚱뚱한 인물들이 만들어졌는가? 지금 하도 많은 학자들이 이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되게 알죠. 이것은 상징 중에서 땅의 여신을 상징하는 여성상, 여성의 상징이다. 무엇의 상징일까? 이런 뚱뚱한 여성들. 생산, 풍요,
그렇죠? 생산이라고 해도 좋고 다산이라고도 해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을 많이 낳는다. 풍족하다. 이것의 상징을 만들기 위해서 구석기인들은 이런 피규어인들을 수없이 만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구약을 통해서나 기독교 설화를 통해서 뱀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이건 기독교 설화에서는 이게 저거죠? 지식의 나무죠. 선악과의 나무이고 거기 뱀이 이렇게 칭칭 감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 뱀이 사탄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